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엉뚱하신 분입니다. 좀 특이하기도 하시고 약간 뭐랄까, 여튼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세계에 사시는 분이에요. 남편 말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러시지 않았대요. 오히려 가부장적이고 본인 스스로를 많이 억제하고 과묵하신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동안 시리에 빠져 계시다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네 엄마가 이렇게 빨리 어이없게 갈 줄 몰랐다. 네 엄마 가는 거 보니까 사람 참 허무하더라. 앞으로 내 하고 싶은 거, 나 즐거운 거,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인생 살아. 그래서 처음에 남편과 시아주버님은 아버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냥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진짜로 그날 이후 아버님이 완전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일단 집에를 잘 안 들어오시게 되었다네요. 이것저것 놀러 다니고 뭘 배우는데 온 정신을 다 뺏기셨다고 했습니다. 볼륨 댄스서부터 목공, 서예, 바둑, 민화, 트럼펫의 드럼까지 배우는 것도 다양해지고 각각 배울 때마다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일주일 내내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으셨대요. 게다가 낚시에 여행, 등산 동호회까지 시기마다 철마다 외부로 놀러가는 취미를 많이 가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남편과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은 단 둘이서만 밥 해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여자친구는 없으시냐 그랬더니 본인한테 집중하시느라 다른 데는 신경 쓸 겨를도 없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좀 과장해서 말하거나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처음 아버님께 인사를 갔을 때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보통은 집으로 인사를 가면 그래도 음식이라도 좀 시켜주시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요 앞에서 그 닭이나 한 마리 튀겨와라. 며느리들 아이 술 먹니? 날도 더운데 그냥 우리끼리 치맥이나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시아버지와 처음 만난 그날 머리 꼭대기까지 술에 취하게 치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마시면 약간 이상한 짓을 하는 주사가 있거든요. 끝없이 애교를 부리면서 혼자 춤을 춥니다. 그것도 멋지게 잘 추는 춤이 아니라 TV 유치원 같은 애들 프로, 이런 데서 나올 법한 율동 같은 춤을 그렇게 춰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선 술을 잘 먹지 않고 그것도 취할 때까지 마시지는 않는데 시아버지 되실 분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따라주시니 저도 모르게 과음을 한 거죠. 옆에서 파리하게 남편이 질려가는 걸 본 척만 척 있는 대로 혼자 흥이 올라 율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여전히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남아있는 장면이 그때 딱 제 눈앞에 벌어졌죠. 시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와 함께 합을 맞춰 율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춤추다가 본인이 더 흥이 나셔가지고 나중에는 봉산탈춤 비슷한 것도 추시고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 미친 듯이 춤바람을 1시간 내내 일으키다가 둘 다 쓰러져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딸내미가 결혼할 남자 집에 인사 간다고 해서 예쁘게 꾸며서 내보내줬던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남편 등에 업혀서 집에 들어오니 기절 초풍하게 놀라셨죠.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랑 춤판 벌려서 춤추는 시아버지, 멋있다고 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네. 그나저나 그 집 형은 아직 장가 안 갔는데 너 외며느리 노릇 잘하겠냐? 아우, 아빠도 참 별 걱정을 다 해. 시아주버님도 사귀는 여자 있다니까. 조만간 장가 가시겠지 뭐. 시아버지가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어떻게 잘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악하거나 이상하신 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괜찮을 거야. 큰 걱정하지 말아요. 솔직히 나는 이상한 꼰대 같은 시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주말에도 집에 계시는 날이 없대. 맨날 뭐 배우러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그러시느라고. 그래? 거참 특이한 양반이네. 사실 엄마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빠랑 저는 좀 집순이 집돌이 기질이 있고 얌전한 편인데 엄마는 활발하고 외부 활동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외부 활동 많이 하신다는 말에 엄마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몸도 정신도 덜 늙는다며 반기셨습니다. 반면에 아빠는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내치고 괜찮은 놈 없다는 둥 시아버지 행동에 잔뜩 나를 세우셨죠. 그런 아빠도 제가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쯤 시아버지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시긴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빠한테 뜬금없이 저희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2박 3일로 저기 남쪽에 있는 산 5개를 천천히 넘는 종주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하셨다는 거죠. 저희 아빠가 젊었을 땐 산 좀 타셨던 분이거든요. 딱 그 얘기 듣고 평생 한번 산 5개 넘는 거 꿈이었는데 이참에 한번 네 시아버지 어떤 사람일까 좀 면밀히 살펴볼 겸 가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결혼식 때 아주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어서 저희 아빠가 시아버지 영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차였거든요. 결혼식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좀 기가 막히기는 합니다. 딱 신부 입장하려고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한복을 입은 엄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저한테 허둥지둥 달려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시아버지가 없어졌어. 어? 시아버지가 왜? 어디 가셨대? 몰라. 5분 뒤에 시작인데 너희 시아버지가 없다? 김서방도 지금 혼비백산해서 찾고 있어. 아니, 애들 결혼식 곧 시작인데 어딜 가셨다니? 식장에 오신 건 맞고? 그럼 아까 너도 보고서는 식장에 와서 다 사람들하고 인사는 했지. 그런데 자리에 안 계셔. 이게 무슨 일이라니? 결국 결혼식이 시작할 때까지 저희 시아버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신랑 입장을 하고 저는 아빠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천천히 걸으면서도 계속 대체 시아버지가 어딜 가셨을까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슬금슬금 계속 물어봤죠. 아빠, 우리 시아버지 진짜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신경이 쓰여서 너랑 걷고 있는 건지 나 혼자 걷고 있는 건지도 헷갈려 죽겠다. 아니, 결혼 당일날 신랑이 도망가는 건 들어봤는데 시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건 내가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러게, 어디 가셨지? 내가 싫으신 건 아닌 것 같았는데. 혹시 갑자기 어디 편찮으셔서 쓰러지신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면서 버진로드를 끝까지 걷고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도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본 건 그거였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셨어? 몰라, 미치겠어.
우리 그나마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는 걸 없애서 그렇지. 정말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도 부모님 혼주석 자리를 없애고 그냥 테이블로 만들어서 다행이다, 그치? 그러니까 그거 하나 다행이지 뭐. 진짜 어디 가신 거야? 정말. 저희 혼주석 자리 없애고 결혼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식순도 있고 결혼식 하는데 혼주석 없는 거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끝까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물론 양쪽 집 부모님께 감사하는 순간도 있어야겠지만 그거는 살면서 차츰 천천히 감사를 표하고 결혼식 날만큼은 저희 둘이 오롯이 주인공이 돼서 그냥 저희들한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뭐 꼭 저희한테 결혼식 도중에 인사받고 싶은 게 절실한 건 아니셨으니까 그냥 그러자고 해서 엄마 아빠,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랑 시댁 쪽 고모님 이렇게 따로 한 테이블을 잡아서 그냥 배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양쪽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순서 넣었으면 시아버지 안 계신 게 엄청 티났겠지만 그 순서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티날 일은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주례 선생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제 머릿속은 온통 시아버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주례가 끝나고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려는 찰나 사회자가 저희와 합의되지 않은 얘기를 갑자기 불쑥 하는 거예요. 긴급 공지입니다. 원래 순서에는 없었는데 신랑 신부를 위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신랑 신부 행진 전에 잠깐 축하 공연 순서 있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뭐야? 자기가 준비한 이벤트야?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저를 보고 또 묻더라고요. 아닌데? 네가 준비한 거 아니었어?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알잖아, 나 이런 거 못하는 거. 그럼 뭐야? 뭐지? 남편과 저희 당황스러움은 식장 제일 뒤에 있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지가 떠나갈 듯한 빵빠레 소리와 함께 등장한 한 사람을 보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런 옷은 대체 어디서 맞춰 입은 건지 빨간 반짝이, 파란 반짝이, 노란 반짝이, 은색 반짝이, 까만 반짝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반짝이란 반짝이를 조각조각 이어붙인 듯한 화려한 양복에 역시나 세트로 맞춘 모자, 거기에 한 손에는 트럼펫,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저희 시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였어요. 어디서 그런 마이크는 공수하셨는지 아이돌처럼 목에다가 딱 대서 볼에다가 붙이는 마이크로 하객들한테 거나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의 결혼식에 친히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무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라는 뜻으로 축하 공연 한 판 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펫 연주하시고 신나게 노래하시며 춤추시고 정말 원맨쇼 공연을 10분에 걸쳐서 하시는데 저 진짜 주저앉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주 못하면 분위기라도 싸해지면서 차라리 모두와 함께 창피할 수 있는데 아니, 왜 잘하시는 거예요? 저 무슨 유명한 트로트 가수 온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하객들이 아버님의 춤과 노래에 점점 흥이 올라서 나중에는 신랑 신부인 저희만 어리벙벙해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온 하객들이 무슨 수학여행 관광버스 마냥 다들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며 즐겼다니까요. 저랑 남편이 오히려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어울리지도 않는 드레스와 턱시도 입고 앞에 서서
멍 때리며 구경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흘끗 보니 저희 엄마도 신이 나서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만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라는 눈으로 가만히 시아버지를 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저랑 아빠가 성격이 비슷하고 엄마는 약간 흥에 살고 흥에 죽는 흥생흥사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우리 집에는 자기랑 같이 놀 사람 없다고 투덜거리셨는데 이제서야 엄마가 영혼의 짝을 만난 듯 신나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도 아빠를 보니 또 짠하고 몹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에 걸친 저희 시아버지의 공연이 끝나고 시아버지 저벅저벅 저희한테 다가와 그 반짝이는 조명도 필요 없는 옷을 입고 저희들을 한꺼번에 꼭 안아주시면서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시더라고요. 내가 이 이벤트 준비하느라고 앉을 새가 없었다. 깜짝 놀랐지? 서프라이즈. 정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오죽하면 결혼 이후 한동안 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저희 시아버지에 대해서 엄청 저한테 물어보고 저 역시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저희 시아버지 엉뚱한 건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 엉뚱함이 딱히 저와 남편의 삶에 그렇게 크게 해되는 건 아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다만 제 성향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활바람이어서 조금 버겁다고나 할까요? 그러니 저희 아빠도 얼마나 저희 시아버지가 버거우시겠어요. 그런데 산 5개 넘는다는 그 초대는 거절하기가 어려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혹시나 모른다며 놀라거나 화나면 드시겠다고 청심환 2개 딱 챙겨서 시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날부터 저희 아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시아버지 1호 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려면 그 양반처럼 살아야 돼. 아주 속도 있고 생각도 많고 내가 우리 김서방이 지 아빠처럼만 늙는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네 걱정이 없어. 아니 아버님이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 아빠한테 뭘 어떻게 하셨길래? 뭘 하긴 뭘 해.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사람이 됐어. 이상한 사람이라며. 엉뚱하다고 싫어했잖아. 엉뚱하다고? 아니야, 내가 몰라봤어. 천재라서 그래. 아니, 대체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언제는 미친놈이라고 하더니? 내가? 언제?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야, 네 시아버지가 미친놈이면 세상 사람들도 정상인 사람 하나도 없지. 네 시아버지는 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 천재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시아버지가 이게 꽃이다 하면 돌도 꽃인 줄 알고 이게 바위다 하면 물도 바위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가 저한테 딱히 뭐 바라는 것도 없고 해달라는 것도 없긴 했지만 시아버지 자체가 사실 좀 버거웠거든요. 다행히 결혼 1년이 좀 지나고 나서 시아주버님이 뒤늦은 결혼을 하셔서 제게도 형님이 생겼고 형님이 생기니 시아버지를 대하는 게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형님도 저와 성향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저한테 시아버지의 이해 못할 이상한 점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는 걸로 저랑 친해졌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둘 다 시아버지가 아기가 있으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좀 엉뚱하시고 특이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던 저희 시아버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온 자식을 다 불러 모으셔서 왜 그런가 하고 갔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몸이 이상해서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4기래. 췌장암 4기요? 아버님 이때까지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없었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가 않다. 아버님 말씀에 자식들은 다들 놀라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오히려 몹시 담담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죽는데 내가 죽을 시기를 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 네 엄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고당해서 죽고 비명행사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시한부가 나을 수 있겠다고. 병원에서 당신 1달 남았어, 2달 남았어, 3달 남았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거든. 그게 나아. 뭐든 준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집도 내놓고 다 내놨다. 다행히 이 집 산 집주인이 내 사정 듣고 나 죽을 때까지는 월세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이야, 내가 지금 내 인생 최초이자 최후, 내 인생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시기야. 그래서 너희한테 재산 나눠주는 걸 이 현금으로 차례차례 줄 건데 내가 주는 미션을 해결하는 놈한테만 줄 거야. 시아주버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미션을 주고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계신 현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산 배분이 아니라? 내가 뭐 너희한테 물려줄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껏해야 이 집 판 돈 그리고 보험금 뭐 그런 건데 그것도 빚 갚고 나니까 큰 거 한 장도 안 남긴 하더라. 사망보험금은 아마 너희가 내 장례 치르고 나면 끝일 거야. 그리고 지금 아파서 받은 보험금은 뭐 조만간 들어올 거고 그럼 나한테 있는 현금 그거 어차피 내가 가진 재산 전부인데 나 죽고 나서 너희가 나누면 뭐하냐? 내가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나 살아있는 동안 내가 미션을 주고 미션 해결하는 사람한테 미션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줄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돈 받고 싶으면 내가 주는 미션들을 잘 해결해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 둘과 시아버님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형님은 어리빠진 얼굴이었지만 저는 역시 우리 아버님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시아버지의 미션은 정말 저희가 상상하는 걸 초월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미션을 주신다고 해서 기껏해야 뭐 어디 가서 뭐 사와라. 아니면 너희끼리 뭘 좀 만들어봐라. 뭐 이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시아버지가 참여했던 동아리 모임, 이런 거를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참여해야 하더라고요. 평생 사는 오르는 게 아니라 보는 거라고 했던 제 남편은 아버지의 미션 때문에 안 하던 등산을 다 시작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랑 난생 처음 단둘이 캠핑을 하기도 했고요. 그 캠핑 인증샷에서부터 시작해서 캠핑장에서 어땠는지 시아버지 앞에서 설명하는 것까지 다 끝내야 미션이 완료되었습니다. 꼭 대리만족을 하시려는 것처럼 어찌나 디테일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지 두 형제는 졸지에 인터넷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캠핑 요리는 다 해야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시아버지가 주시는 돈은 50만 원일 때도 있고 100만 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10만 원, 20만 원이었으면 조금 게으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개씩 시아버지가 주시는 미션만 해도 한 달이면 벌리는 돈이 꽤 되겠더라고요. 그게 조금씩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 저랑 형님도 그렇고
남편과 시아주버님도 약간 경쟁하듯이 시아버지의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시아버지 미션 때문에 지금 2달째 커플로 라인 댄스를 다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일단 처음에는 미션이라서 해야 되니 억지로 시작하고 이렇게라도 효도하는 게 어디냐 이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던 게 조금씩 즐거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형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베이킹 배우는 걸 미션을 주셔서 지금 과자 구워서 갖다 드렸거든? 어머, 너무 맛있다고 100만 원을 턱 주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나 베이킹이 이렇게 재밌는 건 줄 처음 알았잖아. 이참에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볼까 봐. 어머, 그래요, 형님. 저 형님이 구운 케이크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무슨 명장이 하는 베이커리가 있는데 저 솔직히 말하면 그 베이커리 케이크보다 형님이 구워준 게 훨씬 맛있었어요. 그래? 아니, 이번에 남편 회사에서 다들 어디 놀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쿠키 구워서 보냈거든. 그런데 거기서도 엄청 인기가 좋았어. 평생 나한테 칭찬이라고는 안 하던 사람이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서 글쎄 날 끌어안고 고맙다고 하더라니까. 세상에 천지우당탕이야 정말. 그럴만해요. 형님 거 진짜 맛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아버님 덕에 좋은 취미 하나 알게 됐어. 동서는 뭐 재밌는 거 있어? 저는 제가 되게 집순이에다가 밖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어머, 아버님이 골프 미션도 주셨어? 네, 저한테는 골프 미션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때문에 미션으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려고요. 사실 바쁘게 회사 일하다 보면 딱히 취미생활이라는 거 갖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꾸준히 계속 해왔으면 모를까. 다 커서 뭔가를 배운다는 건 진짜 저희 아버님처럼 이렇게 돈을 걸고 미션을 주지 않는 한은 선뜻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좀 피곤하긴 했지만 미션이라고 돈 받을 욕심에 하나씩 하나씩 뭔가 섭렵을 하다 보니 나름 이런 것 정도는 평생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취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형과 함께 캠핑 갔던 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눈에 살짝 눈물까지 보이더라니까요. 나 형이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서 자랄 때 진짜 엄청 싸우면서 자랐거든? 그리고 자매들은 그래도 싸우면서도 서로 좀 정이 붙고 수다도 떨고 하잖아. 그런데 형제들은 그런 게 없어. 각자 그냥 뭐 죽지 않았으면 살았겠지 뭐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살아있나 보다 하고 무심하게 넘어가거든. 아버지가 이렇게 미션 주시지 않았으면 형이랑 평생 밤새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런 거 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나 형이랑 여행도 한번 가본 적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번 캠핑이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새롭고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어려워도 계절에 한 번은 형제끼리 놀러 가보려고. 그거 너무 좋지. 나도 형님이 베이킹 배우는 게 너무 즐겁다고 그러셔가지고 조만간 형님이랑 형님 집에서 베이킹 한번 하기로 했어. 형님이 자기가 배워보니까 전문적으로 샵 오픈할 거 아니면 그냥 자기한테 조금 배워서 집에 오븐 하나 들여다 놓고 사부작사부작 구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오, 좋네. 그럼 나랑 형이랑 캠핑 갈 때 둘이서 그렇게 베이킹하고 같이 있으면 되겠네. 참 이상하죠? 앞 말기 아버님을 두고 자식들이 모두 죽상을 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모자랄 판에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행복하게,
자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보고 아버님도 뭔가 기분이 좋으신지, 그리고 본인이 제안하는 미션을 자꾸만 성공하는 게 재밌으신지 점점 병색은 깊어져 가셨지만 괴로운 기색, 힘든 기색은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저희에게 미션을 주신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날입니다. 아버님이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마침 그날도 저희가 모두 미션을 다 성공시켰다는 걸 아버님께 말씀드리러 두 형제가 같이 아버님 댁에 가 있을 때였는데 미션 성공금 딱 전달하시고 화장실 가겠다고 일어나시면서 푹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으로 옮긴 아버님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시고 누워 계시는 아버님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몸에 그래도 핏기도 있고 건강해 보이셨는데 정말 순식간에 한 줌으로 쥐어도 될 만큼 작아지시고 핏기 없이 파리하게 말라가시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시아주버님, 형님은 아버님 옆에서 내내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그 마음이 닿았는지 아버님이 슬그머니 눈을 뜨시더니 씩 웃으시면서 책상 서랍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차례차례 저희 넷과 눈을 맞추시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는 떠들썩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뚫어놓으신 각종 동호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그 동호회 분들이 다 저희들을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놈의 미션 클리어 때문에요. 그러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알고 걔도 아는 정말 모두가 다 한 다리 건너 알고 있는 화합의 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 같지 않게 간간히 웃음마저 터져나오는 그런 화기애애한 장례식장이었죠.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이 장례식장 오셨다가 감명받고 가셨잖아요. 아빠가 그 자리에서 동호회를 몇 개를 드셨는지 몰라요. 평생 집돌이 아빠 때문에 속상했던 엄마는 돌아가신 사돈 덕에 후반 인생 새롭게 살게 되겠다며 고마워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님이 참 복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식구들이 이렇게 똘똘 뭉친 장례식장도 보기 드물지만 문상 온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 알고 안면이 있고 자식들까지 다 아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게 3일 내내 우리가 동호회 모임에 와 있는 건지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정신없고 분주한 시간이 흐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신 집은 몹시 허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월세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의 물건을 빨리 빼야 해서 정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버님이 옷이며 물건, 기타 다른 가구들도 조금씩 조금씩 다 팔아서 현금으로 정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님이 책상 서랍이라고 그러셨는데? 형님이 문득 생각난 듯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희 모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상 서랍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거기에는 각자 저희 4명의 이름이 쓰인 두툼한 봉투가 하나씩 들어있었고 편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딱 1,000원짜리 50장씩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희는 모두 장례식장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펑펑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아들, 두 며느리에게 우선 고맙다. 어쨌거나 귀찮고 힘들었을 텐데 아무리 돈이 걸려 있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려는 거.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일이라는 거 안다. 그 돈 다 해봐야 1인당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너희가 그게 탐나서 그랬겠니? 그저 내 마음 편하라고 나한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해줬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그런 미션을 줬던 이유가 있었다. 우선 내 아들놈들은 영 밖으로 움직이지를 않으니 어떡하든 산 한 번, 바다 한 번 더 보고 숨쉬고 발로 움직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했다. 우리 며느리들 한없이 착하고 성실한 건 알지만 그래도 너희도 삶을 살면서 맛있고 멋있고 예쁘고 즐거운 거 경험하고 즐기는 건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아직 아들놈보다는 우리 며느리들을 잘 몰랐나 보다. 너희한테는 뭐가 더 잘 어울릴지, 너희가 뭘 좋아할지 내가 몰라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미션을 좀 더 여러 개를 줬네.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잘 해주고 이래서 재밌었다, 저래서 재밌었다, 조잘조잘 말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게 내가 너희한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것 같다. 삶이 생각보다 짧더라.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거 하면서 사는 삶은 더 짧더라.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웃으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 아버지는 그거밖에 이제 바랄 게 없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 그렇게 마무리된 시아버지의 편지를 붙들고 저는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한테 그런 미션을 주셨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일에 치인다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즐기는 걸 미루는 자식들한테 즐길 기회와 방법을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미션 덕에 저희 넷은 정말로 친자매, 남매처럼 끈끈해지고 서로 돈독해졌습니다. 아버님이 바라셨던 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의 미션이 없어도 이때까지 주셨던 미션들을 평생 같이 하면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년 아버님 기일 때는 다 같이 아버님 산소 앞에서 볼륨 댄스 한 판 추며 아버님께 자랑하려고요. 저희 아버지 너무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